총 자산 가액은 한 134억 원 정도 되고요. 순 자산액은 62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자산은 한 35억 정도 되고요. 순 자산은 한 25억 정도 되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식을 처음에 접근했었습니다. 주식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까먹고 주식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책만 줄기차게 봤었죠. 2년 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깡통 계좌가 되기까지는 불과 몇 달 안 걸렸어요. 부동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경매 쪽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보게 됐었고, 권리 분석이라든지 어려운 케이스를 풀어가는 이런 맛이 좀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더 쉽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해답이 좀 경매다라는 좀 해답을 찾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49살, 바뀐 나이로는 48살이고요. 필명은 아마다 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지금은 제가 투자했던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인 구로구의 재개발 빌라로 가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빌라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제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구입을 했고요. 각각 투자금은 한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되게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2017년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됐고 외벌이로서 이제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와이프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여서 투자금이 굉장히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작은 회사는 아니고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큰 회사였지만 월급이라는 것이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계속 이제 투잡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이제 해외에서 사이클을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일도 했었고, 수동 카메라 같은 것도 이제 수입해서 팔고, 자전거 의류도 만들어서 판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투잡을 병행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네네. 네. 지금 재개발 빌라는 추진위원 활동까지 하고 계시다는데 네네.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투자했을 당시에 그 매매를 중개했던 그 중개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그분이랑 이제 자주 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직장을 관두고 전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여기 우리 재개발 지역에 추진위원이 좀 필요한데 합류를 해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재개발에 대한 어떤 깊숙한 어떤 배움을 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뜻 추진위원으로 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지역을 선정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선정 지역이고요. 제가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 주변에 전부 다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알아보던 차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가 발표가 되면서 제가 알아보던 지역이 그 후보지에 선정이 돼서 빠르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재개발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재개발 단계는 후보지 선정이 이제 끝났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안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아마 내년 중으로 구역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랑 투자 꿀팁이 있다면? 제가 재개발 전문은 아니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원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처럼 정부에서 빨리 추진하려는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 관련 정보는 주로 어떤 정보로 찾아보시나요? 재개발 관련 정보는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카페 어떤 게시글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손품을 팔아서 우선은 이제 정보를 얻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들러서 필드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아파트 투자하시고 서울에는 재개발 빌라만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셨나요?
제가 투자를 할 당시에는 투자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게 드는 경기도를 택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한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 급격하게 오르는 양상을 띄었고,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이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투자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봤으나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턱없이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변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는 것이 투자금상 맞는 투자 방법이었고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식을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주식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까먹고 주식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책만 줄기차게 봤었죠. 그때는 유튜브가 흥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모든 정보는 다 책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무조건 서점에 가서 부동산 책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투자법에 대해 좀 눈을 뜨게 됐고, 이제 그 역사가 들어온다는 어떤 지인의 정보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투자하게 됐었습니다. 예, 현재 제 자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14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빌라 3채가 있고 그것들의 총 자산 가액은 7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대출이나 전세금을 뺀 순 자산액은 3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입한 구로 쪽에 있는 원룸 건물의 자산 가액은 한 46억 정도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매입한 원주의 상가주택은 자산 가액은 한 12억 5천 정도 됩니다. 두 건물에서 이제 대출액을 빼고 가지고 있는 순 자산액은 한 28억 5천 정도가 됩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계산해보면 총 자산 가액은 한 134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앞서 말한 대출액이나 전세가액을 다 뺀 순 자산액은 62억 원 정도 됩니다. 구로동의 그 원룸 건물에서 한 달 매출이 약 2,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한 1,100만 원 정도 현재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매입한 원룸 상가주택에서는 6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 빼고 나면 한 290, 300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안산에 2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 3채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2채가 있고요. 남동구에 1채가 있고, 수원에 하나가 있고요. 의정부에 하나 있고, 파주에 3개가 있습니다. 일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경기도권을 한 이유가 투자금이 서울보다 훨씬 적게 들었고 갭 금액이 적게 들었어요. 전세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가는 떨어져도 전세가가 받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기도는 교통의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접근성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철도들이 많이 놓여지는데요. 강력한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경기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권, 인천 이 정도로 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보다 빌라를 좀 선택하시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은 한 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재개발에 좀 눈을 돌리게 됐고,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울에 2채가 있는데 다 1억 5천 정도 갭 금액으로 들어갔거든요.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그 재개발 절차를 좀 많이 간소화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빌라를 샀습니다. 생애 첫 투자는요,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투자는 이제 분양권 투자가 그때 당시에는 눈에 들어왔었고, 분양권 투자를 한 다음에 입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입주할 잔금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지인이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세나 반전세를 놔라. 그러면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제 등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부는 대출을 받고요, 일부는 반전세 보증금으로 해서 처음 갭 투자로 등기를 쳤죠. 그게 2006년도였습니다. 지역은 평내 호평역 역사 근처입니다. 그때 이제 분양가가 2억 3천 정도였고요. 당연히 이제 계약금인 10% 2,3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그때는 이제 피가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주지 않고 2억 3천으로 우선 매수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대출을 1억 6천 정도 받았고, 나머지 한 5천 정도를 이제 세입자 보증금으로 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2017년도는 이제 회사를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와이프가 2017년도에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하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준비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직장을 갖게 되면서 와이프 쪽에서 신용대출로
시드머니 5천만 원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돈은 없었지만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터라 바로 이제 5천만 원이 생기자마자 알아보고 있던 이제 안산의 분양권을 이제 매입을 했었죠. 매입을 하고 곧바로 입주가 진행이 돼서 대출 내고 마찬가지로 반전세를 통해서 등기를 쳤고요. 거기서 나온 또 잉여금으로 또 다른 또 분양권을 매입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엔 굉장히 좀 생소한. 생소한 예. 저도 솔직히 불인이 때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이 동타임에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산 다음에 전세를 놔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돈이 없으면은 그날 바로 전세 잔금으로 매매 잔금을 하시면 된다 해서 정말 저는 신세계였죠. 그때는 그게 지금 말하는 갭 투자였던 거죠. 일반적인 갭 투자는 전세가 들어있는 걸 사는 건데 전세가가 오르는 시점에는 그렇게 사면은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갭을 더 줄이려면은 주인이 살고 계시는 집을 매입을 하고 잔금을 좀 넉넉히 가져가면서 잔금 때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드리면은 그 전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죠. 잔금을 다 처리하지 않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전세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애매한데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직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계약을 우선 하고 안전하게 이제 계약금을 쏩니다. 예. 그럼 당연히 그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들어가고 그게 잔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 잔금이 이루어지는 날 셋이서 다 모이는 거죠. 들어오시는 분, 집주인, 저 모여서 그날 바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한 단계 진화한 방법이에요. 원래 갭 투자는 전세가 있는 걸 사는 거예요. 딱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옛날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들은 투자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새로 구입하는 집들은 매매가는 떨어져 있는데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집주인분이 살고 계시는 집을 사면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투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 아파트를 매도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세입자분이 혹시라도 더 사시고 싶은데 전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차익 때문에 옮기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살기는 좋은데 그분들한테는 역월세를 제한을 해서 떨어진 차익만큼 이자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 이사를 갈 마음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를 그 이자 내는데 쓰시고 계속 이제 아파트를 유지하시는 거죠. 부동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경매 쪽으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보게 됐었고, 경매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죠. 처음에는 권리 분석이라든지 어려운 케이스를 풀어가는 이런 맛이 좀 있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종잣돈이 적게 든다는 점, 그리고 대출이 잘 나온다는, 굉장히 좀 주요했었죠. 첫 경매는 폐차를 했습니다. 당연히 폐차를 했고요.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2008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집이 좀 필요했었고, 신혼집을 그러면은 배운 경매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공교롭게 2등으로 폐차를 했어요. 김포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고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금매로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높이 쓰신 거죠, 1등 하신 분이. 그 길로 바로 동네 가서 같은 가격으로 금매를 샀습니다. 그래서 싹 공사를 하고 입주를 했었죠, 신혼집으로. 1억 6,800인가에 사서 2억 2천에 매도를 하고 나왔었죠. 글쎄요, 경매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싸게 구입해서 좋고, 그 자산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채권자한테는 또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책만 봐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더 필요하시면 학원을 다니시면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이제 특수물건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물건은 이제 양날의 검이라 입찰자가 적은 대신 그걸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고, 저처럼 그냥 어떤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서 그냥 이제 하시고자 한다면 특수물건이 아닌 일반 물건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정도만 배우시려면 책만 보고 하셔도, 요새 또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했었던 고시원을 경험해 봤을 때 또 월세 수입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고시원이. 그래서 고시원 수익률을 버금가는 그런 어떤 월세 수입의 모델을 찾다가 원룸이 거기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매로 매입을 했고요. 29억 20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세대수는 36세대이고요. 보증금은 300만 원 정도 되고 월세는 한 55에서 5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나오는 매출은 월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구입하면서 대출을 냈기 때문에 대출 이자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운영비 등등을 다 빼고 나면은 순현금 흐름은 1,100만 원 정도 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법인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몇만 원이라도 더 받는 걸 택해서 월 수입을 더 높인 거죠. 금천구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굉장히 원룸 수요도 많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서 좀 유심히 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토지 용도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보다도 토지의 가치가 월등히 높은 지역이라서 이쪽을 선택하게 됐고요. 여기 두고두고 더 물어봐요. 청소만 업체를 쓰고 나머지 룸에 필요한 관리는 모든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도어락을 교체한다든지 뭐 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세면대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항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비를 해놓고 다닙니다. 처음부터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할 줄 몰랐고요. 하나하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아파트 투자를 계속 했었는데 한 10채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수입은 계속 월급밖에는 없었던 상황이었죠. 아파트를 팔려면은 호재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가격인데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지 않고 계속 이제 매입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점점점 이제 월급으로 생활하기 좀 굉장히 빠듯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눈을 돌린 게 고시원이었죠. 그때 2021년도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상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상가주는 따로 있고 그 상가에 고시원을 꾸며놓고 그걸 운영하는 임차 고시원이었어요. 규모는 36실이었고요. 그때 당시 전략은 코로나 시작되는 이제 초창기여서 망해서 나가는 고시원들이 많았고, 그런 고시원들은 이제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그런 무권리인 고시원을 인수해서 인테리어를 싹 이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좀 높이 상향을 시켜서 다시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고요. 그때 만실 기준으로 한 5,60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상가 보증금이 5,500만 원이었고요. 월세가 300만 원이었고 공사비가 한 3,300 정도 들었어요. 뭐 수익률이 이제 고시원은 대부분 한 20, 30%는 보고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수익률은 거의 200% 가까이 나왔었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었던 거고, 권리가액이 없었으니까 수자금은 3,300만 원이 전부였고 월세야 뭐 그달 매출에서 나오는 거였고요.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았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좀 눈을 뜬 거죠. 아, 고시원 사업이 굉장히 좋구나.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어느 건물을 사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때 마침 고시원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엑시트를 하고 나왔었죠. 22년도 8월에 제가 원룸 건물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명도를 다 하고 나머지 한 달 만에 공사와 세입자를 다 맞췄어요. 2달 만에 다 만실이 된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해봤더니 훨씬 수월한 거예요. 고시원보다. 왜냐면 고시원은 한 달 간격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원룸은 기본 1년이거든요.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는 한번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손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고시원은 월세만 내면 끝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고시원 운영자가 내야 됩니다. 전기세니, 보일러, 뭐 가스비니, 수도세니 이런 거. 그게 대충 따져보면요. 매출의 한 30%나 돼요. 반면에 원룸은 개별 호실별로 다 관리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는 만큼 그 호실에 사시는 분이 내는 시스템이라서 훨씬 관리가 수월하죠. 원룸의 관리 비용은 딱히 없고요. 건물을 인수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기 검사, 소방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요 세 가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 업체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셔서 기사분이 나오셔서 싹 점검을 해주십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나가는 돈 없습니다.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종부세가 제일 큽니다. 물론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긴 하는데 종부세가 많이 재작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종부세는 이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4명이서 명의를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1년에 내는 종부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양도세인데 저는 이제 매도를 뭐 하긴 하는데 잘 많이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오래 갖고 있는 편이라서 매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그 양도세 합산과세라고 해서 한 명의자가 1년에 한 채 이상을 팔게 되면 그 양도액이 다 더해져서 그 과표 구간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만 피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원룸 세금 같은 경우도 그거는 좀 다르고요. 건물은 이제 법인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법인은 이제 법인 종부세도 있긴 한데 구로에 있는 거는 이제 종목이 근생 건물이에요. 근생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고요. 재산세가 나오는데 재산세가 한 600만 원 정도 요번 나왔더라고요. 그 탑층이 주택이라 8층이 주택 세대가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종부세 법인 종부세 3%가 나올 예정이고 아마 그냥 한 4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거는 종부세나 재산세 기산일이 6월 1일자거든요.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쳤기 때문에 올해는 종부세나 재산세는 안 나올. 저도 종부세 2천만 원 내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쌓아두지 않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다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연말에 그런 돈을 이제 딱 두드려 맞으면 굉장히 벅찹니다. 물론 아직 제가 여력이 좀 덜 차서 힘든 걸 수도 있는데 뭐 심지어 저번에 이제 그 전세금 뱉어내느라고 하나 매도를 했는데 이제 양도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카드 분담으로 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저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좀 자산이 빠지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원래 가치보다 현재 많이 떨어지는 거죠. 뭐 아파트 값에 그냥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는 곳들이 너무 즐비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걔를 수익 분석을 해보면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2, 300 정도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율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월세도 자꾸 이제 오르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수익형인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추천합니다. 그 지역도 특별히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전국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딱 봤을 때 큰 산단이나 상업지 근처가 있으면은 월세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대학가 주변은 좀 피하고 왜냐면 이제 대학가는 한번 들어왔다 한번 싹싹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라 하더라도 주변에 산단이 좀 있거나 공업지역이 좀 있으면은 들어가는 편이고요. 아파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투자금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권의 GTX 역세권이나 신안산선 역세권, 월곶 판교선 역세권 아니면 역세권을 진입하기 좀 어려운 금액대다 하면은 앞뒤로 역 한 정거장 떨어진 곳 요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안산은 지금 이제 없던 역이 이제 생기는 곳이 많아서 그 주변에 이제 구축들을 유심히 보시면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구축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 신축으로 탈바꿈 하려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축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데를 진입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 개통되고 신축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면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죠. 향후 계획은 우선은 경매 시장이 한 1, 2년 적게는 한 1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전 뭐 제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 시간 동안은 자산을 매입하는 시기라고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돈이 생기면 계속 자산을 매입할 생각이고요. 동시에 이제 아파트도 굉장히 수익들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고 또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해주는 시점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몇 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 아파트를 매도하면은 그 에쿼티를 가지고 모텔이나 호텔, 소형 호텔 같은 걸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리조트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22년을 했고요. 그 굴레를 벗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마 이런 지금 싱글파이어를 보실 정도의 어떤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미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는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2년까지도 안 걸리실 것 같고 굉장히 빨리 파이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인플레이션을 맹신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역사상으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곧 현금의 가치가 미래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지금 버시는 거를 전부 다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하나둘씩 이제 모아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본업을 잃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5년 동안 계속 병행을 했었지만 본업이 무너지면 다시 투자하기가 힘들어져요. 다시 일하기 힘들거든요. 본업을 유지하시면서 충분한 트레이닝 시간을 가지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려면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잠깐 접어두시고 2, 3년만 열심히 하시면 아마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마리 부동산 주저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16년 동안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을 하면서 경매 강의와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는 네이마리라고 합니다. 81년생 42살이고요. 그리고 직장은 2012년도에 퇴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현재 파이어족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첫 직장을 입사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막상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심한 박봉이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 초기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2012년도 4월에 퇴사하기까지 2,700만 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투자라는 걸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좀 파이어족이 되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정도는 또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생각보다 뭐 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차 이제 투자 소득이 늘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됐죠. 일단 제 자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제가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 자산은 좀 많이 들쭉달쭉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총 자산은 한 3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 자산은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제 총 자산에서 순 자산을 뺀 게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10억 중에 한 3억 정도가 이제 금융부채고요. 그리고 7억 정도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제가 총 부동산 종류로 따지면 15채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뭐 핵심지거나 좋은 곳들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총 15채 중에 아파트가 4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 4채 중에 3채는 인천에 가지고 있고 1채는 대전에 가지고 있고요. 재개발지 3곳도 인천에 2곳, 그리고 대전에 1곳. 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1채, 대전에 5채. 땅도 대전에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아파트는 제가 한 곳에 살고 있는 곳하고 2곳은 뭐 전세를 받고요. 그리고 한 곳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월세가 10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1,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제 좀 낮춰가지고 현재 7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개발지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월세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35만 원에서부터 55만 원까지 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쳤었을 때 안정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강 신청 인원이라든가 그 자문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워낙 들쭉달쭉해요. 좀 평균을 얘기가 좀 어려워서 최저는 한 30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2천만 원까지도 좀 수익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가 어떠한 기고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타 수입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어족 생활에 있어서 이게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일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 안 왔죠. 한 달에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한 4일 정도, 그리고 지금 뭐 임장을 간다든가 물건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면 고정적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책도 읽고 뉴스거리도 읽고 정부 정책도 확인하고 매일 부동산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오후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도 마시면서 여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취미 생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전업투자자의 길을 걷다 보면 내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초반에는요, 리니지라는 게임 아시죠? 제가 총군주였어요. 그러면 현질을 얼마나 했겠냐고요. 그리고 게임도 좋아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전혀 다른 곳에 붙이다 보니까 좀 절제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창분들을 만나니까 죄다 뭐 스크린 골프에 골프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그냥 다 끊고서 그냥 오로지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만 나름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 꿈하고 조금 뭐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 꿈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호텔리어였고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서울에 올라와서 특급 호텔에 취직했을 때는 진짜 모든 꿈을 다 이룬 것만 같았어요. 내 집 마련도 쉽게 될 거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뭐 불우한 환경들, 재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또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야, 이게 이대로 갔다가는 내 집 마련은커녕 진짜 점점 가난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 소득으로 나의 부를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호기롭게 2년 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그래도 나름 뭐 호텔 경영을 전공했고 뭐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겠다 싶어서 이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깡통 계좌가 되기까지는 불과 몇 달 안 걸렸어요. 정말 몇 번 샀다 팔았다 뭐 동전주로 점점 내려가면서 테마주로 가기 시작하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투자로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투자처가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제가 방카슈랑스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보험이 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카슈랑스라는 이 보험에 제가 해지를 하니까 이게 한 9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9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은행을 가서 보니까 근로소득자다 보니까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이 생각보다 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9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서울권은 찾아보니까 아예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곳이 대전이다 보니까 매 주말마다 이제 대전을 내려가게 됩니다. 각각의 부동산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하니까 4천만 원에 나와 있는 정말 25년이 넘은 정말 허름한 빌라가 한 채가 금매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 돈 900만 원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2천만 원을 받고 제 신용대출 1,300만 원까지 끌어다가 그 4천만 원의 잔금을 치고 안에 도배장판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0에 30만 원의 임차를 마쳤어요. 이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회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첫 번째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매달 30만 원씩 이제 통장에 꽂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월급이 한 180 정도 받고 있었는데 30만 원씩에 꽂히다 보니까 야, 이 30만 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화수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몇 채만 더 하면 나 부자 되겠는데 굳이 회사에서 진급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막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추가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대출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의 신용대출이나 추가 대출은 이 연봉으로서는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첫 투자를 행하고 2008년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 아무것도 못한 기간 내에 정말 전단지도 붙이고 과외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제 소비 패턴이라든가 뭐 소비 통제를 통했던가 이게 좀 습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1,500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을 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꼭 지향하고 이렇게 투자 원칙을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시간 투자자고 두 번째가 차익형과 수익형에 대한 밸런스 투자거든요. 시간 투자자가 되라라고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투자마저도 좀 성공이나 수익으로 이끄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허름한 거 빌라들을 도대체 왜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돈이 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2010년도에 산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가 내년 12월에 아파트로 완공이 돼요. 저는 이러한 과정들의 사이클을 몇 번 겪었거든요. 허름한 주택의 빌라가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큰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이 수익형과 차익형의 밸런스를 맞춰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차익형의 투자에 있어서 전세 세팅을 하는 것보다 월세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전세를 맞춰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년 나가는 보유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행여나 잘못돼서 뭐 누수공사라든가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가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것들 바꿔야 되는 비용들이 전세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이 부담으로 가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월세 세팅을 해놓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부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특히나 역전세 같은 부동산 하락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수익률, 그러니까 월 차입료는 하락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굉장히 저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형과 차익형의 밸런스를 맞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간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로 안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08년도에 빌라를 한 채 샀습니다. 이 2008년도에 산 빌라가 저는 재개발을 약간 기대하고 샀거든요. 지금도 빌라예요. 2008년도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게 16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빌라에 지금 월세를 1,000에 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3,4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2,400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된 거죠. 투자 금액이. 그리고 나서 40만 원의 월세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1년 수익률로 따지면 48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굳이 팔아서 다른 거 투자 수익률이 20%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이런 하찮은, 그러니까 빌라가 아파트로 변모하지 않더라도 임대 수익률을 높여주다 보니까 내가 산 비용은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레 제 수익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법이었습니다. 빌라의 그 수익형 빌라 비중이 많은 이유가 일단 수익형 투자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빌라가 많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빌라에 대한 임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예를 들어주면 아파트를 월세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연수익률 한 3% 정말 많아봐야 4%가 채 되질 않아요. 예,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7%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이걸 또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한 7에서 8% 정도 나오고 이게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진다고 하게 되면 10%나 10% 그 이상의 수익률을 쉽게 확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자산으로서 저는 빌라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상가나 뭐 오피스텔보다 빌라, 그러니까 노후 주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빌라로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일단 장기 투자의 포석이 마련이 되니까 월세가 매달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장기적인 보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괜찮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모하는 과정들을 저는 몇 번 겪다 보니까 일단 빌라의 비중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20대잖아요. 20대는 뭐 군대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청춘에 있는 나이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만만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꼬꾸라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30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게 사실 오로지 30만 원이 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상환이 이자에 대한 상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통장을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30만 원씩 꽂힌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화수분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 투자처에를 꼭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첫 투자를 하길 정말 잘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 주택 매수에 대한 허들을 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주택 매수에 대한 허들을 비록 굉장히 하찮은 빌라로 넘기는 했지만 유주택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뉴스를 보게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2008년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더 쉽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해답이 좀 경매다라는 좀 해답을 찾았고
그 뒤부터 그러니까 그 쉬어가는 그 2년 동안도 경매 수업이나 경매 서적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분양권 투자라든가 재개발지에 대한 일반 매매 이러한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확실히 경매를 좀 베이스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지도 경매로 낙찰받아서 좀 투자를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된 거죠. 저는 일단 무조건 낙찰가, 낮은 가격에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면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연식 같은 것도 일부 보진 하지만 저한테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주변의 노후도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은 빌라 밀집 지역에 간혹가다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큰 교회라든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 있는 곳들은 재척이 되거나 재개발이 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곳들보다 아예 노후된 주거 지역 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됐거나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좀 투자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사실 재개발지를 통했을 때는 노후도나 뭐 호수 밀도, 인접지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봅니다. 굳이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서도 시간에 투자하고 이걸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장기 투자의 포석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축 빌라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의 분양가가 워낙 높아요. 가장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얘는 한 10몇 년도까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한 10년 넘게. 떨어지다 그러면 언제 다시 반등하냐? 땅값이 상승할 때 그냥 반등해요. 한마디로 건물값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차라리 10년, 15년, 20년 차 된 것들, 건물값에 대한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땅값 정도만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상승 확률이 있고 재개발에 대한 확률이 있다면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2016년도에 재개발지를 낙찰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7,8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재개발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해서 한 20명 정도가 응찰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재투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저한테 돈이 항상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딱 입찰보증금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 5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또 재개발지잖아요. 그러니까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 돈도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부셔야 될 집이다 보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월세를 받자 싶어서 200에 30만 원의 월세를 놓으니까 그래도 한 13평, 14평의 집이 금방 임차인이 많쳐지더라고요. 이게 한 3년 정도 있으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제 멸실이 진행이 됐고 임대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이주비 1,000만 원이 나왔고요. 제가 피 3억 1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만 따지면 무한대 수익률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재개발지의 지하층 같은 것들을 4,500에 낙찰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2,500 정도의 경락잔금 대출이 일으키고 이게 뭐 세입자분도 최우선 변제권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거든요. 뭐 2,300 정도의 세입자를 드리게 되면 오히려 저한테는 돈이 남아요. 제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피 1억 주고 매도를 했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무한대 수익률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그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일단은 저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고 투자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대전과 서울 일부와 인천 쪽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외의 지역들 부천이나 의정부나 다른 지역들에 있어서의 재개발지도 충분히 공부하면 수익 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재개발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극초기 재개발 지역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정말 부동산이 유동성 장이 불기 시작하면서 노후된 지역들의 갇힌 극초기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화가들이 막 그림을 그려놓은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들, 여기 극초기 재개발 지역이래 하면서 붐이 있고 테마가 형성된 곳들을 임장을 가보면 교회가 막 한 15군데, 20군데가 있기도 해요. 이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단순 기대 심리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거나 임장을 하거나 정보 파악을 하지 않은 채 남들이 사니까 나도 휩쓸려서 따라 사는 경우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주체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체가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설립을 하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추진체가 동의서진구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저렴하게 내가 매수를 한다든가 낙찰을 받아서 시간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성공에 있어서의 확률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게 아니라 이러한 곳들에 이제 피를 주고 산다든가 무턱대고 사는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험난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예 추천을 해주지 않는 편이고요. 언제 들어가냐라는 거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없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서 아무런 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라면 정말 시세 대비 엄청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로 따진다면 점점점 낮아지겠죠.
가격이 저렴할수록 아무 일도 없던 거니까. 재개발지가 이미 되어 있거나 확정이 되어 있는 곳들은 이미 낙찰가율이라든가 매매가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언제 무조건 사냐 이게 아니라 일단 내가 샀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다면,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저는 뭐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2017년도에 분양권 청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주택자들도 1순위에 청약이 가능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1순위 청약 통장을 딱히 쓸 데는 없고 하다가 인천에 청약을 했던 곳인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음에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1단지 청약 넣을까 2단지 청약을 넣을까 해서 뭐 청약 남길래 두 개를 다 넣고 와이프 거랑. 근데 이게 인기가 없으니까 역시나 1단지 2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도시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신도시구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3억 3천이면 저는 싸다고 했는데 인천 분들은 뭐 좀 비싸다고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단지를 계약을 할까 2단지를 계약할까 하다가 자고 있는데 어렴풋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1단지 2단지 그냥 다 계약을 했어요. 그때 3억 3천에 분양했던 게 30평이 7억 이상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5억 5천이나 6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채가 지금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기여를 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1,000만 원이 있다?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2006년도에 9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2023년이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 2024년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투자처가 과연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악착같이 모아서 5천만 원까지 만들어라. 정말로 내가 미친 듯이 모아서, 이것도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일단 5천만 원까지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투자 성향이라든가 주택 수에 따라서 투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2030의 젊은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요 청약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이 괜히 5천만 원 가지고 유주택자가 될 바에는 저는 일단은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할 때도 무주택자로서 인정을 받아요. 예전에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이었는데 지금은 1억 6천까지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랐어요. 일반 분양에서만 혜택이 했던 걸 지금은 공공분양과 특별분양, 그러니까 특공에서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고,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괜히 이 5천만 원 어설프게 투자해서 유주택자 되어서 청약 통장을 살리는 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유주택자들이 이제 청약시장에 못 들어오거든요. 신축에 대한 아파트 수요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앞으로도 굉장히 신축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갈망과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유주택자가 될 바에는 소형 저가주택, 빌라라든가 혹은 극초기 재개발 지역들의 추진체가 있는 곳들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5천만 원 가지고도 찾아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유지 전략을 쌓아나가면서 청약 점수를 쌓는 게 좋죠. 만약에 3억이 있다. 3억이 있다면 선택지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지 않고 수익형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분들은 아파트 갭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지방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3억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의 핵심 급지들, 상위 급지들 위주로 해서 한 채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만약에 나는 재개발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된 곳들에 대한 지역들,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나 또 모아주택 같은 것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 위주로 해서 내가 3억이라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된 곳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주택을 내가 몸빵을 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 대신 이게 아예 방법이 없냐? 아니,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투자로 낙찰을 받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주택이 확정된 곳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다면 이러한 곳들에 낙찰을 받게 되면 전세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 대한 명의를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세금을 피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저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세무사분이 계신데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취득세 중과도 맞아봤고 양도세 중과도 맞아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뭐 피해가고 이러한 것들은 없고 다만 이제 절세를 위해서 조금 더 뭐 지출을 한다든가 제가 법인 투자로도 좀 하고 있는데 절세하는 방법은 이제 세무사분께서 좀 알아서 하고 계신 거죠. 크게 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고요. 꾸준히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제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맡은 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책도 쓸 거고 블로그에 글도 쓸 거고 강의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뭐 초라하고 험난합니다.
저도 부동산 처음 투자를 했었을 때 정말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길을 걸어왔고 제 투자 자체를 좀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3년 만에 5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언론 매체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10몇 년을 투자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 노가다에서 500뛰기 1000뛰기를 했었었는데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면서 제 스스로를 좀 후회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먼 길을 돌아오고 중간에 좀 험난한 길이 있었을지언정 더디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막 공부를 하려거나 혹은 경매 투자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렵고 좀 험난하고 초라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큰 보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셔서요. 더 높은 곳에서 뵙길 희망하겠습니다.